한국은행, 미국 FRB, 본격적인 금리 인하, 양적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폭등장 올 것인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가장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금리 인하죠. 자, 우리가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제가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언론들이나 일부 언론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앞으로 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예, 인하 가능성이 높은데 인하가 되면은 당연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폭등장이 또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2013년도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2017년도, 18년도 금리 인상이 17년도, 18년도 부동산 시장 폭등 장세가 연출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과거에 예하고 또 과거에 그 당시에 그 대내적인 요건과, 그러니까 대내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배경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부동산 시장 폭등 장세가 연출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폭등이 몰려온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따른 사야 할 부동산, 그 다음에 피해야 할 부동산. 이라고 제가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한 변동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 변동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2008년도죠. 예,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가 좀 인상이 됐죠. 자, 그 이후에 2011년부터 쭉 한 2016년도까지 해서 금리가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당시에는 1.25% 최저금리였죠. 네, 최저금리였다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0.25% 낮췄죠. 그래서 요런 금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저금리죠. 예, 지금 저금리잖아요.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7월 18일 날 1.5%에서 1.25%로 0.25%가 인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날짜죠. 오늘 제가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이 8월 2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를 보면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0.25%가 또 인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신문 기사에도 좀 발췌한 자료예요.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10년여 만에 기준금리 0.25% 인하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하는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미국의 경기 확장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파월 의장이 했다라는 걸 주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기준 금리를 인하의 여건이 조성이 돼 있다라고 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바로 0.25% 금리가 인하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우리가 1.5%인데 추가적인 인하가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높고요. 전반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죠. 예,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정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과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이죠. 예, 전쟁입니다.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 일본 정부에서도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 상당히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예, 뭐 여러분들 이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가 인상이 된다. 자,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거는 지금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은행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이제 긴축 재정을 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시중에 대한 통화량을 확대시키는 거죠. 예, 시중에 대한 통화량을. 그래서 통화가 완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시중에 돈이 좀 줄어든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자, 일단은 그 통화량이 많이 증가를 하죠. 예, 통화량이 증가를 하니까, 통화량이 증가를 한다는 거는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 화폐 가치는 좀 하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실물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금 금 어때요? 예, 금 가격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실물자산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물자산 쪽으로 이제 이 유동성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금자산,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은행에 있던 돈들이요. 은행에 있던 돈들이 다른 자산으로 이제 부의 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의 이동이. 예, 은행에 지금 있던 돈들이 다른 자산으로 부의 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요? 은행에 있어봤자 사실 실익이 없는 거죠. 자, 만약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지금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물가 성장률은 어때요? 상당히 지금 스테이블하고 안전하죠. 자, 그런데 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이 물가 성장률이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이런 거죠. 내가 1년 전에 1억에 예금을 해놨지만 물가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제 이 물가가 이제 조금이라도 좀 변동성이 좀 커지면 1년 뒤에 1억의 가치가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 돈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예금 자산이 지금 다른 자산으로의 지금 이제 부의 이동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통계치를 보면은 우리가 2년 미만의 단기 예금 금리 있거든요. 단기 예금. 2년 미만의 단기 예금이요. 거의 1,100조 이상입니다. 1,100조 이상. 그러니까 갈 곳 없는 돈들이 지금 갈 곳 없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으로 어떤 그 투자처로 가야 될지 모르는 돈들이 지금 1,100조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도 보면요. 부동산 시장에 틈만 있으면 이런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난 2018년 9월달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자,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 당시보다 지금 더 최고가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이런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돼 버린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가 되면 부동산 시장의 폭등 장세도 올 수가 있다라고 지금 여러 언론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금리 인하, 과연 폭등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우리가 한번 그 아까 2011년도부터 보면은 2016년도 말까지 해서 어때요? 꾸준하게 금리가 인하가 됐죠. 자, 꾸준하게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주택 가격이 어때요? 2012년, 13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2년도 가을 때가 가장 저점이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가을 때 저점을 찍고 2013년도부터 스물 가격이 오르다가 2015년, 16년도에 가격이 한번 확 올라줬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때요? 2016년도에 지금 2016년도에 아까 그 이제 금리 그래프 보았듯이 1.25% 최저금리 찍고 그다음에 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기에도 가격이 대려 폭등을 했다라는 거죠. 가격이.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2011년부터 2016년도에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가격 폭등 장세는 언제냐면요. 금리 상승기에 사실 일어난 겁니다. 금리 상승기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 갖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때의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에 대한, 투자 시장은 똑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럼 우리가 금리가 인상기에도 왜 가격이 폭등을 했냐? 가격이 폭등한 게 지금 2017년, 18년, 19년도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예. 자,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공급이 부족했었기 때문이에요. 자,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자, 보시면,
서울에 우리가 보시면 연평균 주택 수요가 약 한 5만 5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예, 국토부 추산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파트 있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한 4만 가구가 된다라는 거죠. 4만 가구가.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요 그래프 보시면 요 파란색이 아파트 그래프거든요. 아파트 그래프고 요 빨간색이 비아파트 그래프입니다. 예,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부동산이죠. 자, 그런데 2011년부터요, 2017년도까지 이제 보시면 연평균 아파트 공급량이 자,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제 4만 가구인데, 요게 지금 4만 가구예요. 연평균 우리가 서울에서 필요한 아파트 수요입니다. 자, 4만 가구가 요 정도인데, 2011년도부터는 계속 적죠. 그죠? 2011년도부터는. 자, 그럼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최근 이제 2011년도부터 17년도까지 연평균 아파트 공급량을 살펴보니까 3만 1천 가구가 이제 평균적으로 공급이 된 거예요. 3만 1천 가구. 3만 1천 가구가 공급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또 자세히 들여다볼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3만 1천 가구가 공급이 됐는데 이 중에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정비 사업은 뭐예요? 재개발이라던가 서울은 재건축이잖아요. 그죠? 예.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3만 1천 그러니까 연평균 3만 1천 가구가 이제 공급이 됐는데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는 2만 3천 가구가 공급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제 연평균 8천 가구는 어떻게 공급이 되냐? 8천 가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 택지에서 공급이 됐던 겁니다. 땅에서. 택지가 뭐예요, 여러분? 마곡지구라던가 이런 서울의 택지에서 공급이 됐다라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 3만 1천 가구에서 8천 가구를 빼면 2만 3천 가구밖에 공급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지금 강조해 드리냐면 서울은 이제요. 서울은 택지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땅들이 없어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지 않는 이상 남아있는 땅들이 없다라는 거죠. 남아있는 땅들이. 자, 그런데 앞으로 재개발, 지금 현재 지금 부동산 정책이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라던가 분양보증 심사 강화라든가 아니면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 강화라든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 다음에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앞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땅도 없는데. 이게 가장 또 여러분께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건 제가 이따가 또 시간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4만 가구가 필요가 하는데 서울은 4만 가구가 필요했는데 2011년도부터 17년 6년 동안 3만 1천 가구밖에 공급이 안 됐으니까 해마다 9천 가구씩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쌓여서 우리가 2016년 말부터는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8년, 19년 만 2년 동안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격 최근에 2017년부터 2019년도에 폭등 장세는 뭐예요? 공급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원인입니다. 공급 부족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급이 부족해지면 뭐예요? 폭등이 되는 거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또 금리가 또 인하기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러면 앞으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의 지금 착공 실적이거든요. 착공은 곧 공급이잖아요. 자,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했죠. 예, 본격적으로.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2018년도부터는 지금 서울의 공급량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치였고요.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최대치였고 지금 올해도 지금 공급량이 많은 거고 2019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올해도 2020년도까지 해서 공급량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겁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요.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공급량이 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자, 그럼 금리 인하에 따라서 과연 폭등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 당시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하고 좀 다르게 일단은 어때요?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죠? 예, 대출 규제. 대출 규제가 뭡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를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지금 어떻게 대출 규제가 돼요? 지금 우리가 1주택자 이상은 서울에 만약에 주택을 매입하고 싶은 1주택자 이상은요, 대출이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 돼요?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파는 처분조건부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LTV 비율,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뭐예요? 예전에는 70%였는데 지금 40%로 줄어들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그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차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돈이 못 들어오게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민간 택지라던가 이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지금 앞으로 이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거는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그 잠깐 제가 좀 맛배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나오면 아무래도 분양가가 내려가니까 시세 차익 클 거 아닙니까? 시세 차익 크면 지금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 플러스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그러니까 이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패키지로 나와요. 패키지로 나오는데 이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이 전매 제한에 대한 기간이 좀 이제 더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확대가.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하고 이제 같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한번 가격도 요동을 한번 쳤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또 어떤 게 나올 거냐. 재건축 연한에 대한 강화를 시키겠죠. 지금 재건축 연한이 지금 30년 넘으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안전제한 통과를 해야 되지만 이 재건축 연한에 대한 강화를 시킬 가능성. 그러니까 이 재건축 연한을 뭐 40년 정도로 늘릴 가능성 아니면은 원래대로 환원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고강도의 규제가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강도의 규제가 펼쳐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심리가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거죠. 예,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뭐 지금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요. 예.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계속 보상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년 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3기 신도시에 어느 정도 또 물량이 또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하고는 다르게. 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3기 신도시의 장점이 뭡니까? 자, 1기 신도시의 장점은 그러니까 서울과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2기 신도시의 장점, 2기 신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1기 신도시보다는 멀지만은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의 장점과 2기 신도시의 장점을 둘 다 갖추고 있는 게 3기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일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3기 신도시가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량도 좀, 그러니까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지역에 공급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금 규제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유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당시하고는 다르게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어느 정도는 지금 차단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 지난 우리가 시장 폭등기하고 지금 배경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배경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럼 과연 그럼 부동산 시장이 그럼 안정을 또 찾을 것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닙니다. 예, 안정을 찾기에는 또 시장 자체가 폭등이 아닌, 그러니까 폭등은 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그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 여러 가지 요건들이 그때하고는 다른데 그러면 시장 자체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떨어질 것인가? 이거는 저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금리 자체가 상당히 낮고요. 지금 투자자들 입장이나 실수요자들 입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공급이 없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자, 왜 공급이 없냐? 자, 여러분들, 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지금 뭐예요? 어때요? 앞으로 민간 공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은요.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민간 사업이에요. 자, 민간 사업은 뭡니까? 이윤 추구가 목표예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세금적으로 또 이제 이익분을 많이 뺏기잖아요. 그럼 이러다 보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예, 대안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민간 공급이 그럼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공급이 줄어들고 반면에 재개발 사업에 대한 또 패러다임도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거는 지금 여러 번 제가 강의에서 한번 강조를 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야, 앞으로 전면적으로 철거하지 말고 개발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보존하자. 보존. 예, 그래서 이 재개발에 대한 패러다임도 지금 이제 보존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재개발로 인한 신규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거기에다가
이 도심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착공량이 지금 2017년도에 최고점을 지금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 양들이 3년 이후면요 공급이 절벽이 돼버려요. 공급이 이 입주 물량들이 이제 3년 이후면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어때요? 방어는 되겠죠. 공급량이 있으니까. 예, 공급량이 있으니까 시장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2017년, 18년도에 경험했었던 이런 식으로 가격은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예로 지금 서울에 공급 없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가격이 약간 어때요? 좀 보합세를 유지를 하거나 살짝 뭐 어때요? 국지적으로 좀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런 식의 좀 그래프를 그리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어때요? 시장에 틈만 있으면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3년 뒤를 보면 서울의 공급이 없어지는 겁니다. 서울의 공급이.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지금 과연 집을 사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사야 될 부동산 아니면 피해야 할 부동산이 있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저한테 이제 재건축 같은 거를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 뭐 재건축 연한 30년 찬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근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이번에 추가적인 규제가 나온 이후에 매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자, 이번에 이제 추가적인 규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연한 강화라는 카드가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갓 30년 넘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신망 매물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재건축을 아예 추진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오르는 거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건데 이 기대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건 당연히 가격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오늘 많이 됐네요.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하나만. 이 전세가 상승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가 상승에. 네,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이제 국지적으로 입주 물량 많은 데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전세가가 낮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전세가 상승은 이제 필연적이라고 좀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한번 보죠. 전세가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자, 일단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지금 허그에서 분양보증 심사라든가,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양가가 떨어질 거는 자명하잖아요. 그렇죠? 분양가 떨어질 거는 자명한데 가격은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시세는 안 빠지고 분양가는 지금 떨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분양을 받는 우리가 이제 분양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에 계속 참여를 하겠죠. 예, 분양에 계속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매입보다는 이 구주택,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분양을 노리겠죠. 분양을. 그러면 당연히 전세 수요는 시장에 늘어나는 겁니다. 전세 수요는 그러니까 전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금리가 인하가 돼버려요. 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어때요?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지금 상당히 낮잖아요.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좀 낮아지다 보니까 월세보다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선호를 하겠죠. 차라리 대출 받아서 전세로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월세 내는 것보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반면에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전세로 받아봤자 이 보증금을 갖다가 은행에 넣어봤자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돼버리면 보증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아서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이익률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본이익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 이런 이제 패턴들이 이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금리 인하기에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급이 안 맞는 거죠. 수급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가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저도 뭐 요즘 최근에 이제 그 출퇴근할 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차들이 많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뭐 제 이제 회사까지 출근하는데 한 15분이면 돼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한 30분 이상 걸렸거든요. 예. 자, 여러분들 지금 뭐 휴가에 가 계시거나 지금 아니면은 좀 휴가 중이신 분들 아니면 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 예, 정말 즐겁고 예, 알찬 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휴가 잘들 보내시고요.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여러분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 버튼,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저한테 크나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